굳게 닫혀 있었던 문이 열리기까진 이웃도 가족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칸 벽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쌓아갔던 삶의 흔적들. 마지막 숨이 멎기 직전 고인의 눈에 비쳤을 풍경입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죽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여기 출근한다고 잘 몰랐거든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먹고 싶었는데 말씀했더라고요. 안에서. 방치된 시신의 마지막 흔적들은 집안 내부에 스며든 채로 한때 누군가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멘트까지 혈흔이 번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여기가 풍세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고인의 시간이 언제 어떻게 멈췄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때 고인이 가졌을 바람도 이제는 멈췄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곁에 살아 숨쉬던, 그러나 언젠가부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무엇이 이들을 고독한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이른바 혼밥, 혼술이 낯설지 않은 우리 사회에 사망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나홀로 죽음도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독사라고 하면 대개 독거노인이나 중장년 남성들의 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20, 30대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사직격,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쓸쓸히 눈을 감은 청년들의 방으로 찾아갑니다. 동이채 트기도 전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번화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서 오래도록 방치된 젊은 남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고인이 사망한 장소는 5평 남짓한 작은 원룸. 고인이 누웠던 그 자리엔 죽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아무도 찾지 않은 듯 쓰레기가 쌓인 방. 확인차 찾아온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서야 이 오래된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현장은 2개월 정도 방치가 된 겁니다. 네, 2개월 정도, 한 60일 정도 방치가 되고 나서 발견된 거라 지금 보시면은 부패 진행 상태나 밖에서부터 맡으셨겠지만 냄새가 건물 전체적으로 1층까지 지금 확산이 많이 돼 있는 상태라. 집안 곳곳에선 콩깍은 미납을 알리는 독촉장들이 눈에 띕니다. 요금이 수개월째 연체됐다며 가스와 전기 공급 중단을 예고한 겁니다. 중단이 예정된 날짜는 지난해 11월 초, 사망 추정 시점인 2월 말까지 대체 어떻게 생활해왔던 걸까? 다 배달 음식밖에 없네, 이거. 전부 다 배달 음식. 밥을 해먹는 대신 즉석 음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해온 듯합니다.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배달원의 안전을 배려하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부분 정리하다 보면은 저희가 알기 싫어도 알게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까지 그 나이대 사람들이 생활고에 생각보다 많이 시달리고 있지 않나. 고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그분이 집에 택배가 잘못 가가지고 초인종 누르고서는 택배 잘못 가져가셨다고 해서 그분한테 받긴 했었거든요. 올해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2월, 3월쯤에 어떤 걸로 기억했는데 머스크하는 분이 여기 몰래 들어와 사시나 이 생각도 들 정도로 좀 많이 심하셨거든요. 거의 씻지도 않으셨고요, 얼굴에. 그동안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왔을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만한 누군가는 없었던 걸까? 고립의 이유가 더 궁금해집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의 신원을 짐작할 만한 몇 가지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사진 속 그의 모습은 유쾌한 인상의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 89년생이네요, 이분이. 체납 고지서가 알려준 그의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보관하고 있던 책자들이 그의 이력을 말해줍니다. 건설 관련 노동자로 일했던 듯한데 여의도 파크원이면은 최근에 여의도에서 지난해 7월에 완공된 여의도 최고층 빌딩입니다. 수소문 끝에 같은 현장에서 일했다는 동료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한 2월쯤인가 1월 말인가 2월쯤에 통화했는데 그때 쉬고 있다 그래갖고 좀 기다려봐라 어디 현장 내 나오는 데니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서 그렇게 통화하고서 저희는 통화한 게 없어요. 최근에 한 달 정도 연락이 안 된 거 외에는 약간 뭐 어려움들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연락이 끊겼던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평소 노조 활동에도 열심히 했다는 동수 씨. 그가 홀로 짊어져야 할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을까. 동수 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또 다른 동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수 씨를 안 지는 벌써 12년째라는 그는 평탄치 않은 인생 역정에도 늘 밝은 모습이었던 동수 씨가 조금은 안쓰러웠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남매들하고 같이 고아원이라고 하죠. 예, 어떤 그런 재단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고 눈치 보이고 한 셌을 때니까 지방에 나와서 일해야지 해서 저 만나가 일했는데 첫인상부터 조금 틀렸어요. 되게 씩씩했었고 예, 봐도 자존심도 강하고 발자취를 한번 볼까 싶어갖고 아까 봤더니 뭐 이렇게 항상 현장 일을 있잖아요. 챙겼었던 동수 씨. 네이버 사업 경자. 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알다시피 이때까지 그냥 재미나게 일했던 거예요. 공사 현장에 처음 발을 내딛던 20살 무렵의 동수 씨는 어땠을까? 예. 내가 기억나는데 안전화를 처음 신어보니까 양말을 이 발목까지 올라오는 걸 안 신어가지고 그날 첫날부터 야근했어요. 되게 바빴던 거죠, 현장에. 근데 뒤꿈치가 까져갖고 피가 나더라고. 그래갖고 발이 아픈데도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일하더라고요. 그래. 그가 동수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그쪽에 지난해 8월의 일이었습니다. 그 8월 15일 날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전화로 고민을 토로했다는 동수 씨. 얘기를 했으면 굉장히 얘기가 길었다는 거거든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도 뭐가 답답하니까 8월 31일, 예. 11월 28일 하고 전화 온 게 마지막이 1월 22일이었어요. 자꾸만 전화를 했었는데 나도 저 코로나 오고 그래가지고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랬는 거고 같이 고민해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많이 미안해요.
사실. 그래서 되게 많이 미안해요. 홀로 죽음을 맞고 일정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 여전히 누가 어떤 경로로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지는 정확한 수치조차 없습니다. 시사직격은 지난 2년간 발생한 전국 변사 사건의 경찰 기록 10만 4천여 건을 입수, 기동민 의원실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분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의 변사 현장 감식 보고서 중 부패나 악취, 구더기처럼 고독사가 확실시되는 열쇠말을 토대로 분류해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신이 훼손될 정도로 부패한 채 발견된 고독사는 2019년 약 3,700건, 2020년 약 4,200건. 하루에 11명이 고독사했다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 부산 순이었습니다. 고독사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 790건 중 30대 이하가 73건으로 무려 10%에 육박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외로웠고 죽어서도 그들의 죽음은 쉬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곁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전국적으로 약 4,200명, 서울에서만 800명에 가까운 이들이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10%가 20, 30대 청년들입니다. 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부정하고 싶을 만큼 충격적 결과입니다. 사회활동을 시작하고 넓혀나갈 수 있는 나이의 청년들이 왜 이토록 외롭게 우리 곁을 떠나야만 했을까?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일까? 지난 한 해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경기도로 향하는 길. 이분은 그러면은 돌아가신 지는 한 얼마 정도 되셨던 10일 거예요? 정도 되셨습니다. 나이대 자체는 이제 30대라고는 들었어요. 돌아가시거나 특수청소와 유품 정리를 전문으로 하는 이 업체엔 최근 들어 부쩍 의뢰 건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4-5건 정도 꾸준히 이제 오고 있는데 그 고독사 사건, 고독사나 이제 자살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현장들이 이제 4-5건 정도 오고요. 네. 의뢰가 들어온 곳은 크고 작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공단 인근의 한 주택가. 입구에서부터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파고듭니다. 하수구가 막히고 월세가 밀렸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주가 집 앞을 찾았을 때 집은 단단히 밀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의식을 치룹니다.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일. 그가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들은 매우 간소했습니다. 작은 이동식 가방 하나면 충분할 단출한 살림살이. 그리고 수북한 약봉지가 눈에 띕니다. 어딘가 아팠던 걸까. 무수한 현장을 다녔다는 유품 정리사들의 눈에도 이번 집은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연바지 한 벌, 청바지 한 벌, 그리고 이제 뭐 정장용 셔츠 한 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직 30대면은 적어도 대인관계를 많이 활발할 나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없는 편이긴 하죠.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본 현장들 중에서는 나이대별로 따졌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 속엔 먹다 남은 배달 음식과 과자 봉지뿐. 음식이 거의 없네요. 너무 오래돼 굳어버린 치킨 몇 조각이 마지막 식사였던 듯합니다. 길게는 며칠씩 걸리는 작업이지만 단 몇 시간 만에 마무리된 현장. 그가 이곳에 머물렀던 행적은 모두 지워졌습니다. 청년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력서 한 장이 그의 짧은 생애를 단 몇 줄로 담고 있습니다. 지방의 한 공업고등학교를 나와 조선소에서 일했던 37살 안녕하세요. 영호 씨. 예,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어떤 분이었는지 사실 기록 같은 게 좀 남아 있잖아요, 학교에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성함이랑요, 다. 네, 전자. 학교에서부터 삶의 흔적을 쫓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여기 이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같은 반이 된 적이 없고 유독 이라는 친구, 이 친구를 기억을 잘 못하는지 많은 친구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졸업 앨범 속 그의 모습은 매서워 보이는 눈매에 다부져 보이는 19살 청년. 그가 조선소 일을 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졸업할 때 뭐 대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간 것 같아요. 2004년도니까. 그러죠. 그때가 대한민국 조선 경기가 제일 좋았을 때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친구는 삼성의 직영으로 아마 못 간 걸로 알고 있고 협력업체 하청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거제도에 있는 대형 조선소에서 장기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했다는 영호 씨. 그가 근무했다는 업체들의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차량은 못 들어가시고요. 왜냐면 네네. 제가 확인되지 않는 차량이랑 신원이랑 확인이 안 됐으니까 못 들어가시는 네네. 거고요. 또 다른 주소지로 찾아가 봤지만 회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세워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쭐게요. 저희는 여기 TV라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여기 삼성중공안에도 여기 회사가 한 200몇 개 정도 되고 200개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네. 속도 생겼다가 사라졌다 지금 올해 지금 조선경기 안 좋아지면서 이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제 또 사장님이 나가시고 다른 사람이 대표님이 되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고 회사도 이름도 바꾸고. 거제 조선소에서 나름 오랫동안 일했다는 또 다른 협력업체. 이곳에선 그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을까? 웬만하면 사람 이름은 기억을 하는데 라고 아니야? 뭐 그렇게 있어요. 있어요? 한 번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건 기록해 놓은 거라서. 네. 성함이 좋은데. 해당 업체에선 일용직으로 사흘 근무한 것이 전부였지만 보다 상세한 이력서와 함께 자필로 작성한 면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이 없어서 하이드로 일을 하다가 도장 일을 전문으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도장 일을 터치업 쪽이든 전문 쪽으로 그쪽 일을 하다가 도장 일이 없어서 하이드로 쪽에 일을 갔다가 다시 이쪽에도 일이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한테 잠시 내화 도장하러 잠시 왔는데 그가 일했다는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그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미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취재 도중 입수한 영호 씨의 고용보험 내역입니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까지 회사를 자주 옮겨 다녔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회사들만 모두 31곳. 이토록 자주 이동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에 물었습니다. 이분은 보면은 많아야 한 3개월, 보통은 1개월. 근데 이거는 조선소 노동자들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조금 더 이게 잦을 뿐이지
조선소의 일당제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그 이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내가 조금 더 그러면 길게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 칼자루는 회사가 쥐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일이 계속 많다. 그러면 뭐 한 달짜리 계약을 계속 연장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업체에 따라서는 1년 넘게 일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4년 정도 그 아까 전에 16년간 31곳의 직장을 전전했던 영호 씨. 2016년부터는 기간도 점점 짧아집니다. 본래는 2016년부터 한 18년 중반까지가 그때가 이제 한참 그때는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7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2019년에 초에 약간 회복이 되다가 어쨌든 2020년 한 해에만 거제만 9천 명이 일자리 잃었으니까 이제 뭐 일자리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거죠. 2016년부터 거제 조선소를 강타한 구조조정의 한파. 하청업체 노동자가 버텨내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작업장에서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영호 씨. 그는 이 사고로 발목에 큰 부상을 입었고 이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호 씨의 누나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고서야 동생의 죽음을 알았다는 누나. 돌려받은 영호 씨의 유품 중에는 그가 생전에 남긴 유서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겪고 괴로웠던 심정과 함께 산업재해법을 강화해달라는 당부의 말이 눈에 띕니다. 다치면서 산재 환자라는 그 이후로 뭐 취업 활동 안 되고 일을 가도 통증이 너무 심하고 고통스러운 게 여기서 애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애는 아닌데. 사고 이후 근 1년간 일을 하지 못했다는 영호 씨. 장례 때 태운 일기장에는 빚만 쌓인 현실에 대한 심경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아는 지인의 말 들어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3천만 원에 37살짜리 애가 죽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사회의 단면이에요, 보시면. 전부 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형제든 뭐든 연락하기 힘들고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는데 다리는 아프지, 텃세 심하지. 수소문 끝에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동료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발목 인대가 파열되면서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산재 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데. 산재 인증돼요. 최소한의 하청 정도만 들어가도 그러면 해줘요. 예를 들어 하청이라도 되는데 내가 원하면 되는데 여기는 물량이잖아요. 네. 하청에다가 인력만 내주는 거야. 이게 프로젝트 이름이라고요? 작업 중에 벌어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영호 씨가 산재 신청을 망설인 이유는 무엇일까? 배마다 이름 있잖아요. 아, 그 배 사고. 산재 처리하면은 조선소 못 들어가요. 꼴통이지 산재 처리하면. 안 받아주는 거지. 기록이 남아요. 이후 청춘을 바쳐 일해온 거제도를 떠나 아무 연고도 없는 경기도의 한 공장으로 향한 영호 씨. 새해가 막 밝은 1월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 달이 채 되기도 전 그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짧은 생이지만 열심히 살다간 한 청년의 죽음. 이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수많은 고독사 현장에 직접 가셨습니다. 그 현장에 처음 갔을 때의 느낌,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총 22건의 고독사 현장 그 취재 의뢰가 들어왔었고 그중 7건은 20대, 30대 청년들의 고독사 현장이었습니다.
저희가 간 곳들이 다 돌아가신 이후에 오래 방치됐던 곳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가 좀 많이 나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맨 처음 갔을 때는 빨리 하고 어쨌든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컸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그 방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런 현장에 갔을 때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 고독사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들을 보면 대부분 이력서, 면접용 정장, 수험표 같이 취준생의 안타까운 사연 정도로 보도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찾아갔던 청년 고독사의 현장이 그런 보도에 부합했을까요? 저 역시도 처음에 청년 고독사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취업 때문이지 않을까 이 죽음의 원인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취재를 하고 보니 그 청년이라는 그런 존재가 단지 취준생이 아니었었고 청년의 모습도 굉장히 다양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면 청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싶은 청년들을 계속 보여줬고 죽음마저도 우리 언론이 보여주고 싶은 청년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고독사 발생 건수가 정확하게 통계로서 확인된 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무용고 사망자로 추정하는 수준이었죠? 2013년도에 그 경찰 변사 자료를 통해서 KBS가 최초로 고독사 통계 자료를 냈었고 그리고 저희도 2019년, 2020년 경찰 변사 자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고독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3년도만 해도 고독사 발생 건수가 약 1,717건이었고 그리고 작년 2020년은 4,196건, 2013년도에 비해서 2020년에 고독사 발생 건수가 약 2.5배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으로 보이는데 고독사라는 현상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급격한 증가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고독사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통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 실체를 잘 몰랐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예방책이라든지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 통계 자료를 통해서 고독사 중 자살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자살 후 오랜 시간 방치되어서 발견되는 자살 고독사 경우 연령대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모두 20대, 30대의 고독사 중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증가 폭을 보면 30대에 비해서 20대가 훨씬 더 높은 증가 폭을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것은 해석의 영역이지만 이렇게 유추를 해보자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굉장히 자살률 비율이 높다는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그러니까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세대보다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명확하지만 아직까지도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이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도 많고요. 고독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고독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는 그런 고독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독사를 막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고독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잠들어 있던 일상의 쳇바퀴가 돌아갈 시간. 지민 씨에겐 한 달 전이나 1년 전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입니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수년째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단 1점 차로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보니까
코로나 같은 거에도 타격이 없는 그런 직장을 갖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제 밥벌이는 제가 하고 살아야 하니까.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도 아까워 마실 것으로 때우기 일쑤입니다. 하루 꼬박 15시간씩 책상 앞을 지키고 있다는 지민 씨. 작년까지는 친구들이 있어 함께 견딜 수 있었지만 올해는 홀로 남았습니다. 봄날의 외출도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 중에 붙은 친구들이 있는데 약간 그 친구들도 저한테 연락하기가 눈치 보이고 저도 그 친구들한테 연락하기가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합부라 하고 나서 거의 연락을 다 끊었어요. 그런 애들이랑. 근데 공부를 하면 막 주말에 저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문득문득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그 친구는 놀고 있겠지?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있겠지? 약간 이 생각도 들고.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위기의 순간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울어도 되나요? 사실 병원이 약간 저의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계속 버티다가 계속 미뤘었는데 병원 가는 거를 이제 올해 불합격하고 나서 혼자 집에 있는데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약간 정신이 조금 반 나간 상태로 지내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선 누군가 도움조차 요청하지 못한 채 홀로 벽 속에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그러니까 고립된 삶에 어쩌면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독사에 문제가 되는 이제 1인 가구들은 스스로 원하지 않는데 1인 가구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의 이 불안정한 그 일자리나 불안정한 경제적인 지위가 고립과 외로움을 더 극단적으로 만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독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청년의 고독사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독사 전수조사를 통해 마주한 일부 청년들의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된 여정을 쓸쓸히 마감한 것으로도 모자라 채권자나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처럼 무언가 받아낼 것이 있는 이들로부터 겨우 발견된 죽음, 극단적인 고립을 보여줍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더 심각해진 취업난에 청년층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낮에도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부산의 한 고시원. (35살) 성재 씨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안 드시고 방에서 드시는 거예요? 식사는? 여기 코로나 때문에 좀 네. 민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식당에서 많이 안 먹더라고요. 무료로 제공되는 밥과 김치 덕에 선택했다는 고시원. 잠시 머물다 형편이 나아지면 옮기려 했지만 이곳에 온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가족과의 불화로 고향을 떠나온 지 5년째.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쓰레기로 가득한 방. 한번 쌓이기 시작한 뒤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 하지만 성재 씨는 스스로 빛을 가렸습니다. 빛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게 또 창문.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하면 환기도 하고 좋을 텐데. 시원하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빙 일을 많이 했어요. 서빙. 식당이나 레스토랑이나 뭐 술집이나 이자카야 이런 데서. 서빙 많이 하셨고. 서빙이나 뭐 옛날에 보안 쪽에서도 일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아요. 안 가리고. 그럼 지금은 어떤 일 하시고 있어요? 지금은 쉬고 있어요. 이거 원래 가족끼리 하는 그 회전초밥집이었는데 처음에 직원이 되게 엄청 많이 썼어요. 막 1층, 2층까지 해가지고 막 직원을 한 10명을 뽑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씩 자르다가 마지막에 자른 게 제 저고 뭐 원망을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성재 씨. 하지만 연이은 구직 실패에 이제는 혼자입니다. 여기 벗어나는 게 제 꿈입니다. 여기만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진짜 답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성재 씨의 방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고시원비 낼 돈도 이제 다 떨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여기서 진짜 안 좋게 되더라도 날 앞으로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이런 실제로도 그렇고 아무도 모를 거라는 그런 불안감. 무기력함, 우울감, 그게 병리적으로 진단될 수 있는 우울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욕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무기력과 좌절감들이 쌓이면 사실은 그 쓰레기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더 크게 무너졌고 더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는 나 하나구나. 그런데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내가 더 이상 버티림이 없어진 거예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고립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고립감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등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요즘,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한순간에 져버린 봄꽃처럼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친척들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된 30대 여성. 이날은 그녀를 위한 공영 장례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은 서울 도심의 번화가에 위치한 한 청년 주택이었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사망하신 여자분이 한 분 있어요. 아시는 안 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라고요.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된 곳.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비극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외로운 선택으로 이끌었던 걸까? 저희도 이제 뉴스로 접하고 그 정도밖에 사실 아는 바는 없어요. 동양보호 같은 거 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거가 아마 고독사로 들어가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제 수급자였더라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저희가 자주 이제 연락도 드릴 수 있고 또 내방도 해주시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분 같은 젊으신 분들 사실 저희가 막 수시로 그렇게 하는 걸 또 꺼려하시다 보니까 또 전화로도 가끔 연락드리고 아니면 뭐 그 우편물에다가만 이렇게 뭐 봉투 같은 거 놔주고 오고 저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했던 건데 그때 이제 안 됐던 거죠. 취재했던 청년들의 고독사 현장에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었다면 누군가는 돌아봤을 이런 신호가 그들이 젊다는 이유로 무시됐던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다른 청년들의 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원룸형 오피스텔.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방. 이제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그녀를 집어삼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동생이 죽은 뒤에서야 뒤늦게 그녀의 아픔을 헤아려 보게 됐다는 오빠. 정말 볼품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좀 삭막한 방에서 혼자서 특별하게 대화할 사람 없이 혼자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애가 좀 얼마나 혼자 외로웠을지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고독사는 개인이 못나서 가족이 돌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탄탄한 안전망을 갖췄는지 가늠할 만한 중요한 잣대일 수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시사직격의 분석과 법에 따라 앞으로 이루어질 실태 조사가 단 한 명의 외로운 죽음이라도 막을 수 있는 동력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이 있는가? 우울할 때 대화를 나눠줄 사람이 있는가? 사회적 관계와 고립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악구 신림동 일대, 고시원의 고향이라 불리는 곳. 소위 고시촌이라 불리는 서울 신림동에는 두 평도 되지 않는 방들이 빽빽히 붙어있는 한 고시원입니다. 고시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자 올해에만 80여 개의 고시원이 새로 들어섰고, 고시바람은 인문계열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계 학생들에게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수십여 년 전 이곳은 고시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울 신림동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40살의 사시준비생 원모 씨의 공부방은 삼복더위와 원시의 체온으로 열기가 가득합니다. 소득 없는 고시준비 생활 6년에 화병까지 얻었지만 합격의 희망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건강만 회복만 되면 한 14개월 정도 밀어붙이면 될 것 같은데 싶어서 그만두지 못하고 있어요. 96년도였으니까 27년? 벌써 그렇게 되네요. 엊그제 같은데. 3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무리했죠. 마라톤 초반에 너무 달리듯이. 그래서 실패로 끝났어요. 27년. 그 사이 사법시험은 사라졌고 청운의 꿈을 품었던 고시생은 60대가 되었습니다. 2, 3년 정도 하니까 할만하다 싶었는데 그때 몸이 병이 생기면서 도무지 책을 못 보겠더라고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백날 얘기해도. 실제로 그 방 안에 들어앉아서 해봐야 알지. 근데 여기서 26년, 7년 계셨으면 고시원 엄청 많이 돌아다녔죠. 못해도 한 10군데는 넘을 것 같아요. 그는 지금도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는 15만 원. 병을 얻고 가족과도 멀어지면서 이 좁은 방을 벗어날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얘기하기 짜증나. 전에 살던 방도 다 이 정도 사이즈였었어요? 예, 그렇죠. 그냥 방에 앉아가 있어도 숨이 잘 돌아가고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있는 거지.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다면 고시원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부정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찾아 일당을 받으며 일합니다. 이제 상황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비관하지 마시고 열심히 같이 동행해 보시면 서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고맙습니다. 이제 뭐 일 작업하시면서 알바도 쉽지가 않고 중간에 학교 경비 좀 했어요. 숙직 경비. 그거 한 4년 하고 그 외에는 뭐 공공근로나 뭐 막노동 현장 가고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고역이었어요. 그렇게 몇십 년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고. 좀 이렇게 여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벗어나도 갈 데가 있어야죠. 서울에서 고시원이 가장 많은 관악구. 고시촌 곳곳에 장기 거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 후 무역회사에 다니던 진성 씨는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러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손자분법의 수학 모델. 그런 거 다 이제 일본 된 건 다 읽어요. 저도 경제학 책이니까 예전에 책 많이 쓰는데 집에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들. 처음에 신정까지 생각하고 오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러니까 또 바뀌고 뭐 내용도 법도 바뀌고 그러니까 한 4번 되는 것 같아요.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고시촌에 계속 머물며 창업을 준비 중인 진성 씨. 지난 10년 이곳에서 국가고시가 하나씩 폐지되는 것도 고시촌 풍경이 달라지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사시 공부할 때는 이제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많았고 이제 젊은 층도 많았는데 이제 이 라인 있지 않습니까? 제 라인 쪽 밑에 쪽에는 그래도 그냥 밑에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위에 쪽에는 이제 직장이라든지 그냥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위쪽에는 좀 월세가 좀 사니까 힘들어 사니까.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월세는 낮아지고 거주자의 연령대는 높아집니다. 언덕 위에는 오래전 들어온 이른바 장수생과 저렴한 거주지를 따라 새로 유입된 중장년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입니다. (51세) 재종 씨도 싼 방을 찾아 고시촌에 왔습니다. 6년 전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무릎을 크게 다친 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뭐에? 네? 네. 도시락. 안녕하세요. 형님. 인터뷰 나오고 이제 텔레비 나오고. 몸은 괜찮냐? 아프고. 오늘은 고양이는 보러 갔다 왔어? 집에 있다니까요. 보러 가야지. 시민단체에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눠주는 도시락.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받으러 오는 사람만 12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고시원에 거주합니다. 매번 건강 상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이상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연락도 해보고 고독사나 이런 돌연사 예방을 위해서 합니다. 19살에 상경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재종 씨. 20년 넘게 한 분야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도박에 손을 대면서 한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런 샤시, 이런 창문이요. 알루미늄 창호 그런 거 해갖고 버려갖고 이렇게. 집도 다 전체 3,500도 다 날려버리고 적금도 다 날려버리고 뭐 다 전부 다 뭐 해야겠죠. 다 말아먹어갖고 뭐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이제 고시원에 오게 된 거예요 그냥. 언덕 꼭대기에서 건설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재기를 다짐했지만 다리를 다치고서는 그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고시원이 아니었다면 잠잘 곳도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옷들은요 100원이 없어하고 라면을 못 사 먹을 때가 많았어요. 진짜 와 진짜 엄청 서럽더라고 막 이게 고시원 사는 사람 다 그게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뭐 나가야 했는데도 안 나가지더라고요.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동네 벗어나면은 저 위하고 이 밑에하고 또 방값이 엄청 차이 나요. 골목 하나 차이가 방값이 무지하게 차나요. 바로 가까우니까 원대뼈가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평생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던 마냥 맨날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재종 씨는 그래도 운이 좋았습니다.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얼마 전 월세 15만 원짜리 임대주택인 이 반지 앞방에 들어왔습니다. 훨씬 낫죠. 뭐 대통령이나 보면 되죠. 거기에 비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못 해 먹잖아요. 뭐 씻기뱉기 돼요. 사법시험 폐지 이후 젊은 수험생들이 빠져나간 고시원의 빈 방은 재종 씨와 같은 중장년들로 채워졌습니다. 도심 속 대표적으로 저렴한 주거 공간이 된 고시원.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해온 이영우 신부는 2년 전 이곳 고시촌에 들어왔습니다. 고시에 실패해서 계속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사업에 실패하고 또 그래서 가정이 해체돼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밀려서 사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방값이 이 서울 시내에서는 아마 제일 쌀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는 이제 한번 들어오면은 사실은 그 탈출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면 잘 돼서 이제 딴 데로 가기보다는 노숙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그 특별한 일자리들이 많지도 않고 일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받쳐주지 않고. 이영우 신부가 운영하고 있는 쉼터. 오늘 초복이라
소복이라 그래도 복날인데 했는 데는 비가 와가지고. 자, 어서 오세요. 어우, 진하다. 진해 오늘 아주. 사실 지금은 빈곤이 눈에 안 보이는 시대죠. 그래서 신빈곤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힘들다고 어디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게 사는 거죠. I'm going to Idol Radio to see Hyunjung and from ITZY. I go every week. K-팝 팬이라는 브라질 사람 헤나타 씨가 한국에 온 것은 2달 전. 공개 방송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헤나타 씨는 신촌의 한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샤워실이 딸린 이 고시원은 숙박 공유 웹사이트를 통해 찾았다고 합니다. 월세는 65만 원.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도 보고 K-팝 댄스 학원에도 다니며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연기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So I play in a musical. Here's all the cast. There's a lot of videos from class, like this one. 총 30개의 호실이 있는 이 고시원 이용자는 거의 모두 외국인. 한국어 학당에 다니는 스테파니 씨는 방을 혼자 쓰고 싶어 기숙사가 아닌 고시원을 선택했습니다. But yeah, I normally just down. Yeah.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테파니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So in your dress, in America, there is nothing similar to Goshon? No, nothing. Not that I know of. There's nothing similar. I don't know about New York, but in Texas, no. Yeah. We have studio apartments, but we don't have anything similar to this. Yeah. 대학교가 밀집한 신촌 일대 고시원에는 이처럼 고시원의 본래 의미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유학생이나 여행객이 많습니다. 2023년 현재 서울의 고시원은 4,900여 개. 구별로 보면 관악구에 가장 많고 세 번째는 강남구입니다. 서초와 송파를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서울시 고시원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한 연구팀.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이 강남 지역 고시원 이용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면담해보고 인터뷰해보고 설문조사도 보면은 고시원에 왜 사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월세가 저렴해서, 두 번째가 직장이 가까워서, 딱 2개거든요. 그리고 직장이 가까워서가 말씀드린 뭐 강남구, 송파구 이쪽 지역이고, 그 내에서도 역세권에는 젊은 층, 또 직장인들, 월세도 다르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더 저렴하고 주거 타입도 다르고. 퇴근 시간이 다가온 강남역. 한 기업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연수 씨를 만났습니다. 이제 바로 퇴근하는 거예요. 한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요. 여기가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고시원이었는데 여기 이제 방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다른 데로 왔어요.
이 근처에 고시원이 많이 있어요?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 주변은 전부 다 고시원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층 빌딩 사이에 숨어있는 고시원들. 프리미엄을 내세운 곳이 많은 것도 이 지역 특징입니다. 고향은 전남. 대학을 서울에서 다녔지만 그때는 기숙사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취업을 하면서부터 고시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할 때까지 잠시 머물 생각입니다. 전에 살던 데가 이제 60만 원에 여성 전용이었고 한 3평 정도 됐거든요. 여기는 이제 40만 원에 창문 없고 한 2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리, 아무래도 회사와의 거리, 그것만 보고 들어왔어요. IT 회사에 다니는 종백 씨의 퇴근길. 올봄 취업에 성공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집 가시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도어투도어로 1시간 정도 걸리고 지하철에서 한 45분 정도? 상가 건물 3, 4층에 종백 씨가 사는 고시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시원이 굉장히 이제 살기 힘들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살아있을만 하더라고요. 잠도 잘 자고 생활도 다 잘하고 있고 이제 벌써 다섯 달째 살고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과 함께 기숙사에서 나와 고시원에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에게 고시원은 서울을 떠나지 않게 해준 고마운 곳입니다. 저한테는 디딤돌 같은 곳이에요. 예, 고시원이 없었으면 저는 꼼짝없이 본가로 내려갔어야 했어요.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면접 보러 올 때마다 이제 편도 이제 최소 이제 2만 원씩은 내고 이제 왔다 갔다 했어야죠. 편도 3시간씩 걸리면서 어쨌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 그런 점 봤을 때는 고시원 없었으면은 큰일 났죠. 예,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이력서에 낸 거 70개쯤 되고 면접을 12개 정도 받고 그 중에 이제 하나 붙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빠듯한 자신만의 일정을 지키며 지냅니다. 예, 웬만하면 얘기를 다 적고 있습니다. 거의 한 800일 가까이 적고 있죠. 매일 2년 좀 넘었습니다. 오늘이 798일째네요. 그의 다음 목표는 직장과 가까운 공공주택으로 이사하는 것. 오늘 이제 수서 그 행복주택 신청을 한 것에 대한 결과, 서류 제출 여부 결과가 나오는데, 예, 지금 제 접수 번호가 없네요. 떨어진 겁니다, 이러면.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도 뭐 쓸 거는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쓰면서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식사하다가 중단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밥은 뭐 지금 밥맛이 좋지는 않죠, 사실은. 예. 어쩔 수 없죠, 뭐. 가진 것 없이 서울 생활을 시작한 그에게 인생의 첫 계단을 오를 수 있게 해준 작은 방. 종백 씨는 이곳에서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고시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큰 자본이나 그런 건 없지만은 뭔가 서울에서 기회를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달라이더 준호 씨는 10년 전 일자리를 따라 서울에 왔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전공했지만 고향에서는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커다란 공장에서 이제 경비 일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인천공항 셔틀버스 운전도 했었고요. 정규직 일자리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새벽 1시까지는 일하는 것으로 스스로 정했습니다. 연고는 없지만 기회가 있는 서울. 지방이 이제 서울보다는 적고 일하는 시간도 많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에서 일한 것보다도 3-4시간을 적게 일하는데 받는 금액은 똑같으니까 오히려 왜
다 그렇게 사람들이 서울 가서 일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고시원이 그나마 방값이 저렴하니까 그래서 고시원 생활을 조금씩 시작하는 것 같아요. 준호 씨에게 고시원은 그저 견디는 곳이 아니라 기회의 공간입니다. 어떤 상황이건 간에 자기가 선택한 거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진짜 다 아무리 막 좁은 방에서 더우면서 힘들게 산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 오늘도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최권표 씨. 그는 서울역에서 멀지 않은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쪽에 괜찮으시면 이렇게 앉아. 아니요, 좀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저기. 아니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예 그래도 뭐 드릴 거라고 제가 제 예의 바르고 단정한 성품. 20대 때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한국에 다니러 왔다가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예요. 그때 나올 때가 제가 50이었습니다. 그때 50에 나왔죠. 그때 이제 나온 거는 한국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일 보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있으려고 이제 한국에 나왔다가 못 들어가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담담해졌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족으로부터 굉장히 비극이죠. 네. 미국에서는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성품대로 성실하게 일했고 나름대로 자리도 잡았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한국에서도 역시 전국을 돌며 성실하게 일했던 권표 씨. 하지만 결국 간경화로 쓰러졌습니다. 노숙인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아침에 받은 거고 지금 이제 나가면서 점심 먹고 나가면서 하면 이제 저녁 것도 식권을 또 받습니다. 지금은 6개월째 고시원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여튼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해주십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기 담당 그 복지자 선생님이신데요. 너무너무 하여튼 잘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빨리빨리 하여튼 건강하게 이렇게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6개월 전에 비해 많이 회복됐다는 권표 씨. 다음 달이면 임시거처 제공 기간이 종료되고 월세를 내며 생활해야 합니다. 성실히 지내다 보면 가족을 만날 날도 오지 않을까. 수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그랬으니까 저도 당연히 또 저와 같은 사람들 내지는 저보다 더 낮은 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할 일이죠.
재기를 준비하는 중년들의 방. 누구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사회라면 실패를 겪은 사람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몇 달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선호 씨. 그 고시원 사장님이랑 거 다 있으니까 금방 아셨죠. 한쪽 편 마비에 이어 극심한 통증이 찾아와 또다시 입원했습니다. 이번 주로 입원했을 때 응급실에 이제 올 정도로 네. 통증이 좀 심하셨었거든요. 처음 느껴보는 통증이었을 거예요. 제가 웬만한 아픈 건 잘 참는데 네. 그건 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면 치료 잘 받고 가세요. 네, 치료 잘 받고 가세요. 네. 2주 만에 집으로 가는 길. 내가 왔다. 짜자잔. 잘 있었어요? 네. 고시원에서 생활한 지 3개월째. 하지만 그는 이 방을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집이 최고긴 하네. 오랜만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나 갈 때랑 똑같은데? 어이.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3년 PC방과 찜질방에서 자며 건설 현장 외벽에서 밧줄 타는 일을 했습니다. 그 PC방에서 돌아가신 분 그 뉴스에 나오셨잖아요. 저도 딱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밥도 편의점 가면 왜 2+1 있잖아요. 그거 2+1 2,400원이면 그 사발면 3개를 살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로 하루에 사발면 하나씩 먹고. 하루에 하나씩? 네. 그때는 그랬죠. 이전에는 레저 관련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10년간 공들여 매장도 여러 개로 늘려갔지만 무너지는 건 잠깐이었습니다. 3억이 넘는 빚까지 지고 위험수당이 있는 외벽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아침 새벽에 도착하면 거기서 이제 쪽잠 잠깐 자고 일 다시 하고 또 다른 현장 올라와야 되면 또 운전해서 올라오면 또 중간에 또 휴게소에서 잠깐 쪽잠 자고 계속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죠. 네, 뭐 천재지변에 눈, 비, 심할 바람 이때 말고는 거의 안 쉬었죠. 그러니 몸이 망가진 줄 모르고. 방 한 칸 구하지 않고 일만 했던 3년. 그런데 빚을 다 갚았을 즈음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좀 나쁜 생각을 먹고 그 망상해수욕장 있잖아요. 강릉에 그쪽에 거기서 못된 짓을 했죠. 그래서 뭐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눈물이 나네요. 그래도 뭐 지금은 여기 이 방만 해도 엄청 소중하죠. 정말 그때는 그 한참 막 빚 갚을 때는 방이고 뭐고 없었거든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집, 고시원.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정말 산 것 같아요. 특히 요 몇 년 빚 있는 거 갚을 때는 누가 뭐라 해도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좀 자부심 같은 게 좀 있어요. 네, 저한테 그냥 제 스스로한테.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정삼선 씨는 이곳 창호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일이 끝났습니다. 예, 5시 정도 끝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 근데. 일주일에 6일을 출근한다는 정삼선 씨. 하지만 오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을 갈아입고 본업을 하기 위해 또다시 이동합니다. 일하는 시간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보통 뭐 일하는 시간이 한 18시간, 19시간 정도. 예. 하루가 길잖아요. 24시간인데. 딱 잠만 자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후배의 작업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정삼선 씨. 그는 30년 경력의 자동차 광택 전문가입니다. 체인점도 늘려가고 제자도 길러내며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닥치면서 매출의 9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폼나는 전시 차량 뒤엔 때 빼고 광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차량 광택의 달인 정삼선 씨. 이 순간엔 오직 차와 나밖에 없다. 우리 달인이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광택 분야에 대해서 1인자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1년 전 그는 업장을 접고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는 잘 됐었죠. 뭐. 예. 인생이라는 게 어떤 오르막길도 있고 그 내리막길도 있으니까요. 한창 잘 됐을 때는 뭐 수입이 어느 정도? 수입 많았죠. 뭐. 예. 예. 사실 애들한테는 정확하게 말은 안 했죠. 제가 사실. 이제 애들은 또 어떤 아빠가 좀 안 돼서 힘들게 생활을 하게 될 경우 애들까지 위축이 되니까. 예. 대학생인 딸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합니다. 네 선택, 네 생각대로 해야지. 그냥 서울 가고 그 떨어지면 그냥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이라도 갈란다. 언제 뭐 대학병원 간다면서? 지금 이 현실을 맞이하니까 쉽지가 않아. 쉽지 않아? 내가 갈 수 있는 그게 아니야. 그래도 뭐 아니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알았어, 사랑해.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따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잘했습니다. 잘해요, 저는. 아니, 가장 쉬운 말 아니에요. 가장 좋은 말이면서. 다 두고 들어온 7제곱미터의 방. 하지만 이곳에서도 아빠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얼추당토하게 그냥. 머지않아 본래 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그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던 사람인데 고시원에 살면서 새벽에 나가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참 이게 야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진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또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목표와 꿈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2020년 고시원의 30세 미만 거주자 비율은 약 28%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이 지난 올해엔 18%로 또다시 줄었습니다. 고시원 거주자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이 끊긴 채 지내는 분도 많은 상황.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의 11%가 고시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룸이나 다가구보다
오히려 고시원을 선호하는 1인 가구도 있습니다. 고시원엔 그래도 관리자나 운영자가 있어서 일상적인 안녕을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고시원은 주택이 아닙니다. 좁은 복도에 방만 줄줄이 늘어선 이 독특한 공간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그 집안인 집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들의 안녕을 묻고 확인하는 이들이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한 상가 건물에 있는 고시원. 한국에 온 지 24년 된 제중동포 영숙 씨가 이 고시원 원장입니다. 1,000원짜리 없으면 배가 아무리 고파도 10,000원짜리 있어도 라면도 한 그릇 안 먹고 참았어. 배가 아프고 병원 가야 되는데 의료비가 무서워가지고 결국 배 아프면 드라이기로 배를 찢고 살았어 이렇게. 그러고 참고 모텔 청소 첫 시작부터. 그러니까 이제 청소하는 거가 도사지 이제. 5년 전 이 고시원을 인수했습니다. 어차피 고시원에 사는데 직접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혼자 청소 다 하시면 힘드시겠어요? 따라와요. 시골에 일하던 사람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지독히도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자녀들 모두 잘 공부시켜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푹 쉬어본 적 없어. 돈 안 벌고 쉬어본 적이 지금까지 없어. 여기 사람들도 이제는 나를 한국 사람처럼 막 그만큼 편하게 해주니까 인정을 받은 거지 말하자면. 아이고 좀 이제 그만 일어나셔요. 아 전화 계속 안 받아 그냥. 아니야 원래 있잖아. 늦게 일어나시는 거 알아. 늦게 자. 이 지역 사회복지사와는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전화하고 1번 찾아뵙고 전화 안 되면 와야 돼요. 전화 안 되면 이렇게 찾아오고. 원장님이랑 오래 보셨나 봐요. 잘 알죠. 근데 제가 이제 못 오면 원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구 있나 누구 좀 있나 좀 잘 있나 안 가봐도 되겠나 이제 확인하지. 보셨죠? 영숙 씨의 고시원 거주자는 대부분 노년층입니다.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 이런 데는. 저녁에 우유라도 좀 먹여야 되겠다 하고 가서 문을 열었다. 그랬더니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생각도 안 하고 막 아저씨 빨리 일어나봐요 그렇게 흔들도 답이 없어. 그래서 이래 보니까 배가 숨을 안 쉬는 거야. 3분이 돌아가신데 돌아가신 분마다 내가 다 막걸리 사다가 그 사람 흔적 있는 데는 다 붓고 이 한 잔 붓고 좋은 데 가서 아프지 말고 잘 지내시라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절대 가난하게 사는 집 태어나지 말고 좋은 집에 태어나서 부자로 잘 살아라고. 나는 아무것도 그런 법도 몰라. 그냥 내 마음만 전했을 뿐이야 그렇게. 그래. 이제는 친구가 된 고시원의 드문 여성 거주자. 2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몰랐어 나는. 쟤 뭐 가만히 머리 잡고 이래 어떤 아이지. 나도 파킨슨이 뭔지 몰랐잖아. 그래. 진단받고 파킨슨이래서. 언니나 파킨슨이래. 한 집에 사니까 그 사람들 누구를 의지하냐. 내가 그러니까 어른들 보고도 그래. 내가 존댓말 안 써도 저거 손해하지 마. 여기서 내가 엄마야. 나이가 많아도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맨날. 아저씨, 닭죽 다 됐어. 그거 들고 나와요. 주방으로 가. 죽 다 됐어요. 경수야, 죽 한 그릇 더 가. 나와요. 복날을 핑계 삼아 사람들을 방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는 게 중요한 공간이 고시원이라고 영숙 씨는 생각합니다. 뻑뻑해졌지? 아니 이래야지 먹을 거지. 그러니까 아까보다 큰 거 갖고 와. 아니 먹고 저녁에 아니, 또 줄게 그럼. 아니 그거 가져가고 저녁에 또 드셔. 저녁에 우리 또 끌게.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한 사람. 얼마 전 방광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조금이가. 아이고 이것도 못 먹어 지금. 아 그렇게 힘들구나. 그래도 원장님이랑 저기 연옥 선생님 많이 챙겨주셨어요. 아유 식구가 좀 해주지. 고시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채 막바지 사람들 생활하고 기초수급자 또 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또다시 항암 치료를 받는 날 영숙 씨가 동행했습니다. 큰 빚을 지고 집을 떠나와 가족과도 연이 끊겼다는 환자. 혼자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무섭기는 뭐 무서워. 그런데 그래도 내가 가는 게 든든하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밖에 없으니까 몰라서. 그래. 고생해. 고시원 거주자들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고독과 고립. 함께 있을 누군가가 절실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들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해주고 싶어도 다 돌아가시고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힘든 노인네들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도와주고 싶어. 언뜻 보면 고시원은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7제곱미터의 저 방들 안에는 누군가 물어주기를 바라는 갖가지 사연과 꿈이 있습니다. 길고 컴컴한 복도를 통과 중인 이들의 안녕을 묻는 것.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